성격 테스트로 MBTI 검사를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에 좀 유리한 건지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절대 투자를 해서 안 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자들은 어떤 유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통계는 없어요. 통계는 없는데 부자들은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 그런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사실 주식 투자에 적합한 사람하고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 사람의 어떤 성격은 좀 달라요. 크게 좀 약간 그 두 가지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에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에너지 호르몬이에요. 쾌감, 어떤 에너지, 열정, 파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도파민이 이 정도면 퇴근할 때 이 정도로 깎여 있어요. 내가 에너지 열정인 거예요. 기분이 다 빨려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도파민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텐션이 높아요. 그리고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되게 내가 실패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세로토닌은 안심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을 좀 달래주고 안심시켜주고 조금 위험을 피하고 싶어해요. 좀 더 안정적인 걸 도파민형 사람이 모험가라면 세로토닌형 사람은 안전제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높은 사람들은 그 위험을 자꾸 피하고 안전한 우량주에만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이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어떤 비율이 9대 1이냐 뭐 7대 3이냐 아니면 세로토닌이 9고 도파민이 1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주식이나 이런 거에 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런 어떤 성향이 갈립니다. 극단적인 도파민형은 주식에도 투자 못하죠. 비트코인에 투자하죠. 네. 그런데 극단적이신 분들도 있나요? 많죠. 불행하게도. 사실 전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상담을 많이 하고 정말 99% 도파민형도 있습니다. 99%요? 네. 이런 분들은 스캘핑 투자를 해요. 하루에도 한 10번, 20번씩 그 단타를 치시고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죽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단타 기법만 하시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안 하는 게 없죠. 근데 하루에 20번을 거래하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 모니터를 한 5개 봅니다. 거의 전업 투자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전업 투자자 스캘퍼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2개는 그 어떤 자료 화면 틀어놓고 하나는 한국 주식장, 하나는 미국 주식장, 하나는 그 선물 옵션,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 이거 틀어놓고 6개를 보면서 대충 한 6개 봐요. 와. 멀티태스킹에 거의 극한을 달리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 저는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는 많이 오십니다. 이게 돈의 수익을 얻었으면 오진 않을 텐데 좀 잃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극단적인 도파민형 투자분들은 그 벌 때는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잃을 때는 수백억 단위를 잃죠. 수백억이요? 네, 거의 일반인의 투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이 감정선이 거의 뭐 조울증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 서포트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예고요. 보통의 경우는 뭐 8대 2나 도파민과 세로토닌 비율이 7대 3 정도가 뭐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대로 극단적인 세로토닌형도 좋은 건 아니에요. 불안해가지고 정말 최고 우량주에만 그것도 정말 자기 안전자산의 뭐 10분의 1, 20분의 1만 투자를 하고 그것도 한 3% 정도 오르면 바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걸 어떤 뭐 소심하다고 표현을 하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어떤 4월 기준 2020년도엔 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조금은 도파민형으로 투자를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리스크를 피하다 보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유형도 있을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본업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2030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주식 손실 보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몇 억대 손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자신의 어떤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주식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한 100점 100패입니다. 친구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났어. 아니면 친구가 이번에 뭐 강남집을 샀는데 그게 뭐 몇억 올랐어. 10억 올랐어. 나도 이걸 빨리 따라자고 싶다. 이런 어떤 열등감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는 100점 100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은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어떤 학자가 되게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로고세라피라는 기법을 했어요. 투자에 있어서 로고세라피 기법이 중요하고 2가지 어떤 이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고세라피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불안해하면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일을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게 두 번째예요. 네. 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이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일을 실패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게 로고세라피라는 기법이에요. 이게 역서로 이도라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일을 망치게 된다. 좀 힘을 빼고 내 불안과 내 어떤 조급함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하셨는데 1번과 2번을 합치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 너무 조급하게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멀리서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를 둬라. 이게 어떤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 고견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몰입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초보자들은 경주마예요. 이게 그 가림막이 있어서 시야가 자체가 앞밖에 모릅니다.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이거 상승장을 타야 돼.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 두 가지예요.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거. 빨리 들어가서 많이 먹어야지. 지금 급등하기 전에 급등주 올라타서 많이 먹어야지. 두 번째, 폭락주 물타기에서 내가 많이 먹어야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항상 서둘러요. 빨리 올라타서 빨리 먹으려고. 초보자들은 먹는다, 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다, 수익을 낸다가 아니라 딴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거 자체가 이거를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나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말 자체가 다르네요. 이기고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어떤 멀티플한 어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없고 초보자들이 그렇게 오늘 당장 사서 영끌해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내일 당장 이익을 내야 되는데 재무제표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분석하겠습니까? 이거 리스크 분석하겠습니까?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작하자마자 실패할 가능성을 다 안고 리스크를 폭탄처럼 떠안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성격 테스트로 MBTI 검사를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에 좀 유리한 건지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MBTI를 검사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대비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은히 오해하시는 게 MBTI가 거의 무용론, 별 거의 쓸모가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MBTI가 프로이트와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만든 검사이기 때문에 꽤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레퍼런스 정도로는 삼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MBTI를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절대 주식해서 안 되는, 주식 투자를 해서 안 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ENFP형은 절대로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극도의 도파민형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들은 거의 도박처럼 주식을 해요. 한방. 무조건 나는 단타를 노리겠다. 삼성전자 할 거면 뭐하러 주식을 하냐. 100%, 200%, 500% 먹어야지. 따상상 가야지. 따상상이 따상상 가야지. 야, 공모주 하는 거 따상하려면 뭐하러 했냐. 따상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극도의 도파민형 ENFP형들은 굉장히 손실을 볼 위험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조심해야 되죠. 네. 제가 ENFJ인데 네. 혹시 이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유형별로 완벽하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고민해본 바로는 ENFP는 적금, 달러, 현물, 이런 적립식 펀드 이런 것만 하셔야 되고요. 네. ENFJ형은 전 부동산에 맞다고 봐요. 네. ENFP와 J가 다른 점은 이게 저지먼트형은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충동하고 귀가 얇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될 땐 딱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 맞아요. 변동성이 없는 무거운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ENFJ형은 부동산을 하면 오히려 더 상승장을 잘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J랑 P가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있죠. P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들려요. 그리고 오래 못 갖고 있어요. J형은 자기가 판단하면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밀고 나가요. 뚝심이 있는 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맞죠. 혹시 MBTI가 바뀔 수도 있나요? 제가 기존에는 원래 ESFJ였거든요. 네. S가 N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람의 성격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받은 기질, 이게 템퍼러처러거든요. 기질 플러스 경험 플러스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버무려져서 성격이 됩니다. 기질은 우리가 타고난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경험과 환경은 바뀔 수가 있죠. 뭐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성격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전 재산을 잃어보는 그런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되면 네. 성격이 바뀝니다. 저 예전에 ENFP였어요. 근데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시련을 겪거나 뭐 정말 인생이 흔들릴 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1년 만에 바뀌진 않아요. 3, 4년의 어떤 경험, 어떤 환경 변화를 통해서 성격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MBTI를 한 5년에 한 번씩 그 검사를 하다 보면 똑같으신 분들도 있지만 환경 변화에 의해서 뭐 유학을 간다거나 군대 갔다 왔다거나 이런 경우는 바뀌기도 해요. 그럼 혹시 부자들은 어떤 유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게 통계가 좀 있을까요? 통계는 없어요. 통계는 없는데 그 도파민형과 세로토닌형을 봤을 때 부자들은 세로토닌형이 더 많기는 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것에 네. 더 치우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세로토닌형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지수 투자를 많이 해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 지수 투자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많이 해요. 세로토닌형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도파민형 성격보다 장기 투자하는 비율이 높고요. 지수 투자를 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조금 선입관이 들어간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중산층이나 아직까지 자산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세로토닌형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그 대체 투자나 지수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간혹 하는 인지적 오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부끄럽지만 이 인지적 오류는 제가 다 경험을 다 스스로 한 겁니다. 이 인지 오류 개념이라는 게 그 아론 백 박사가 얘기한 그 인간이 흔히 실수하게 되는 인지 오류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10가지 중에 투자에 있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미추론의 오류예요. 이미추론의 오류라는 거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근거가 있을 거다,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이번 달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음 달에 오르겠지. 초보자들이 그렇게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요. 주식이 이거 우량주인데 뭐 S전자 무슨 플랫폼 주식, 카카오 같은 거 오늘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떨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건데, 리스크가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정부 정책상에서 어떤 불리한 어떤 게 나온 건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많이 떨어졌네? 우량주니까 분명히 오를 거야. 빨리 들어가겠다. 아무 근거 없이 자기 행동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미추론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추상화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뭐 하이브 주식 같은 경우에는 BTS 유명하니까 하이브 무조건 올라. 어떤 회사 주식인지도 모르고 이 회사 주식이 뭐 유상증자를 했는지 뭐 어떤 전환사채가 있는지 어떤 비율,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뭐 증권 레포트 이런 분석도 하나도 안 보고 영업이 이런 것도 모르면서 BTS 하이브 잘 돼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선택적 추상화의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지플립이 잘 됐어요. 네. 그럼 딱 그거 보고 들어가는 무조건 오른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주가라는 게 이번 회사 실적이 좋다고 실적이 좋으면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때도 떨어지는 주식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됐을 수도 있고 뭐 초보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말 선반영. 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떨어지냐?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R&D에 투자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이번에 뭐 분식회계를 했을 수도 있고 분식회계는 물론 나쁜 거지만 아니면 이번에 그 수익금 대부분을 다른 뭐 회사를 합병을 했다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사안을 어떤 숲을 보지 않고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정보만을 가지고 오를 거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려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대표적인 선택적 투자에 오른다고 볼 수 있죠. 그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장님이 감옥에서 나오셨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실적 좋을 거다 하고 들어갔다가 실제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오르다가 실적이 나오자마자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많죠. 그게 선반영돼서 혹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되게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잖아요. 초보자들은 이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사실 주가라는 거는 정말 1등 뭐 고수분이시라고 해도 뭐 30년 어떤 뭐 여의도 탑 3 애널리스트 분들도 실수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집단지성과 나 자신 어떤 경험과 어떤 공부로 실패 확률을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인지 오류에 대해서 무조건 된다. 어떤 이런 자기 확신 자기 과대망상 이런 오류 그리고 약간 흑백 논리의 오류도 있어요. 올인 아니면 완전 나는 무조건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나는 무조건 바이오 아니면 정치 테마주만 노린다. 나는 5배 주식 아니면 이거는 나는 뭐 상패가 주식에만 올인을 하겠다. 이런 어떤 오류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걸 알고리즘화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바이오주라고 하면 바이오주 상승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나한테는 사실처럼 여겨지는 거죠. 네. 그 시야가 좁은 나머지 내가 인지적으로 지금 오류에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런 것만 나오니까 바이오주가 나랑 잘 맞나 봐. 그러니까 바이오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냐. 내가 예전에 바이오주로 한번 크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바이오주로 크게 먹었으니까, 바이오주는 무조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거 똑같은 어떤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그 인지 오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